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지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바로 외국 선박이 마약을 몰래 싣고 우리 지역의 소재에 있는 옥계항에 입항한 것인데요. 적발된 마약이 무려 2톤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옥계항 마약 밀반입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이승규 전 제주 세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보도부의 이아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이 사건을 적발한 해경과 세관에도 오늘 방송 출연을 요청했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방송 출연은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관련 뉴스를 보고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옥계항을 통해 외국 국적의 선박이 마약을 들여오려다 FBI와 공조 수사를 펼친 해경과 관세청의 수사로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적발된 마약이 코카인 2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 기관실 창고에서 비닐과 테이프로 겹겹이 둘러싸인 물질을 뜯어냅니다. 칼로 비닐을 뜯어내자 하얀 가루가 쏟아져 나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인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양성 코카인. 시가로 수천억 원, 수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해양경찰청은 오늘 자정 전에 영장을 받아 정확한 수량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마약류 의심 물질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항선이나 이런 선에도 들어오기 몸수색을 하기 때문에 해당 선박은 중국 자싱시 자푸항을 떠나 강릉 옥계항으로 들어왔습니다. 해경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배가 입항한다는 미국 FBI의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 본부 세관과 합동으로 선박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는데 마약 출처와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옥계항 선박 출입을 관리하는 강원도는 해당 선박의 입항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뉴스를 취재한 이아라 기자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번 옥계항 마약 밀반입 사고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적발량이거든요. 2톤이라는 양의 코카인이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시가로 1조 원인데 사실 코카인이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거보다 더 나갈 거라는 얘기도 관세청에서는 했습니다. 저희가 MBC 취재진이 이 사건 당일날 오전부터 그 옥계항에 가서 이 현장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해경청에 갔을 때만 해도 마약 담당 형사 말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후 기다렸다가 한 1시 정도에 이제 동해경청에 갔었을 때는 뭐 입장을 지금 내기도 애매하고 뭐 양이 얼마큼인지도 알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 저희가 입수했던 첩보로 150kg이었거든요. 처음에 들어온 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5시 뉴스로 150kg이라고 이제 먼저 뉴스를 단독으로 내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취재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최종 확인된 게 2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취재할 때도 좀 의문이었던 게 해경에서 촬영한 거 그리고 관세청에서 촬영한 영상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기관실 뒤편 밀실에서 그 디올이라고 써 있는 가방. 네, 조그만한 1kg짜리 이제 한 요 정도 되는 양으로 이게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몇백 개씩 해가지고 이만한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는데 추후에 왜 이게 2톤이 됐냐라고 취재를 했더니 처음에 열었던 그 기관실 외에도 밤새도록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양이. 추가로?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거를 1kg씩 포장을 하는데 뭐 해경에도 그렇고 관세청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직접 무게를 달아보기 전까지는 양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많았기 때문에 밤 사이에 뭐 1톤이었다가 1.8톤이었다가 그 오전 9시 다음날 오전 9시에 나온 자료에서 최종 2톤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큰 규모의 이제 최대 규모의 양이 이제 나왔다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됐고 현재 지금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추가로 진행되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이제 단일 적발 물량으로는 뭐 최대 규모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물량이면은 얼마나 많은 양인지 그리고 심각한 것인가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톤이면은 시가가 한 1조 정도입니다. 1조 정도고 보통 이제 한 해 투약분이 0.03g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약 7천만 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양입니다. 제가 제일 지금 중한 사안이 한 100kg를 유통한 사안인데 그런 경우도 지금 뭐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 그 사안을 2톤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자, 이 기자님. 그러면 이번 사건이 이제 FBI의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적발 과정이 이제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첩보를 1일 날 입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 뉴스에 나왔던 저 날의 상황은 2일 오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일 날 FBI에서 첩보를 줬고 이제 지금 한국 강릉 옥계항에 들어와 있는 선박에 이제 많은 양의 마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 한번 수사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첩보를 줘서 그날 출동을 했던 게 서울 본부세관이랑 그 다음에 그 동해 해경청 그리고 해경본청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군부대에서도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FBI의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21년도에 부산에서 이제 이전 최대치가 404kg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항공기 부품이라는 헬리켈 기어라는 이제 딱딱한 그 쇠 같은 부품인데 그 안에다가 이제 이때는 필로폰을 넣어서 적발이 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호주 경찰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마약 적발 보도 자료를 보고 부산 세관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이 그 헬리컬 기어를 수입한 무역 업체 중에서 우리나라와 거래한 게 일자가 맞는 데를 역추적해가지고 이제 잡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마약을 잡은 거는 외국의 뭐 미국이든 호주든 외국의 뭔가 제보나 첩보나 아니면은 먼저 수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잡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FBI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해경이 중간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약의 출처, 유입 경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입니까? 페루 해상에서 이제 보트에 실려있던 마약을 로프로 해서 이제 선박으로 옮긴 걸로 여기까지 지금 수사 결과가 나왔고요. 필리핀 국적의 선원과 선장 등 이제 2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한테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근거를 밝혔고 그리고 이 배가 옥계항 들어오기 전에 충남 당진도 들렀거든요. 이제 거기서 내린 공범 선원 4명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과 필리핀 수사당국하고 공조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수사 결과 잠깐 말씀드리면은 선원 1명당 최대 1억 원을 받기로 이제 국제 마약 조직이랑 협력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마약을 실어서 이렇게 옮겨왔는데 이거를 공해상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서 활동하는 마약상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해상 기상이 안 좋아서 뭐 보트가 접근을 하지 못했거나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달 계획이 이제 계속 무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실은 채로 옥계항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출항해서 다시 접선을 하려고 하는 차에 이제 이렇게 적발이 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훈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제 마약의 밀반입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운반책, 유통책 법적 책임이 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 마약류, 그다음에 이제 행위 태양. 행위 태양이 뭐냐면 이제 그냥 행위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류나 행위 태양에 따라서 좀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규정되는 법률도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의 가액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경우도 있고 운반책 같은 경우는 이제 밀수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수범이기 때문에 밀수 혐의를 받게 됩니다. 마약 밀수 혐의. 그리고 마약 밀수 혐의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랑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수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 5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500만 원 미만이면은 이제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즉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밀수 같은 경우는 처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유통한다는 한국에 들여와서 유통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특가법이 아까 말씀드린 특가법이 적용되고 특가법이 적용되는데도 거기에서도 이제 분류가 됩니다.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나눠지는데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사이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그다음에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처벌수가 엄청 엄중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밀수에서 들어온 마약을 이제 말 그대로 국내 유통을 해야 되는데 유통측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인정되는 혐의 자체가 뭐 매매, 뭐 알선, 소지, 관리 뭐 이런 이제 걸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대마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필로폰, 엑스터시, 뭐 케타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이슈가 됐던 이제 코카인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벌금형 규정이 있지만 보통 이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그게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인정이 되면 단순 가담자도 총책과 동일한 죄명이 적용됩니다. 단 이제 양형에서 좀 발형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은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분은 단순 가담자였는데 총책이랑 거의 같은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뭐 물론 이제 양형에서 좀 양형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엄중한 처벌을 내려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벌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승규 의원님. 이번 사건에서 이제 드러난 밀수 수법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특수한 상황인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옥계항인지 여기는 사실은 일반적인 컨테이너 노선은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특정한 시멘트 회사가 주로 이제 거의 물동량을 대부분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제 항구인데 하필이면 이게 왜 하필이면 옥계항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지역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마약류 밀수 조직 입장에서 보면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세관 직원들이 상주하는 어떤 부산항이라든지 인천공항 이런 데는 좀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옥계항처럼 한적한 이제 지방 항만으로 코카인을 밀반입하면은 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해 11월 30일 경에 호주 경찰하고 이제 그 세관 당국이 비슷한 밀수를 이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어선을 이용해서 밀반입되는 코케인 2.3톤을 이제 압수를 했는데 요런 밀수 방식을 이제 보통 분선 밀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큰 바다를 건널 때는 큰 배를 쓰죠. 일반적인 그렇죠. 무역선들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연안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작은 뭐 이렇게 요트라든지 아니면 뭐 어선으로 옮겨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관이 상주 안 하는 그런 포구 같은 데로 그 마약을 이제 반입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톤이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6,700만, 7천만 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 마약이 적발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전역으로 유통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최종 종착지였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유통을 위해서 가져왔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중간 기착지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해본 경험으로 보면은 국내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마약을 유통시킬 수 있는 조직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필로폰 쪽에 특화가 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카인 같은 게 이제 뭐 한 수십 킬로만 들어와 있어도 그 정도 물량 때문에 시장이 교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로폰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코케인이 이 시장을 침투해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겠죠.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뭐 어디서 물건이 흘러나오는지 아마 구체적으로 제보를 할 겁니다. 아, 이것도 서로 경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려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님, 그럼 우리나라에 주로 유통이 많이 되는 마약의 종류 어떤 겁니까?
뭐 보통 이제 케타민,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로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그다음에 이제 뭐 대마. 대마. 그리고 요즘에 조금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합성대마랑 그다음에 액상대마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그 우리나라를 경유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내용으로 이제 동영상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2017년도 3월하고 2018년 3월 콜롬비아 부에나벤토르 항에서 이제 우리나라 부산항으로 반입되려던 화물에서 적발된 이제 코케인 700kg이 합판에다 저렇게 지금 은닉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 건의 최종 목적지가 당시에도 수사 결과 이제 호주로 알려져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2018년도 3월에도 이제 480kg이 현지에서 적발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서도 최종 목적지가 일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어디서 촬영된 것인가요? 요거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헬리컬 기어, 네. 그 헬리컬 기어로 반입되는 그 메타암페타민, 그 필로폰 영상입니다. 저기 이제 부산항으로 들어왔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처음에 부산항으로 들어왔다가 그 중에서 이제 500kg이 호주로 다시 재밀수가 나가는 돼서 예. 거기 현지에서 이제 500kg가 적발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400kg을 우리 부산세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국내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게 합쳐서 900kg죠. 멕시코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호주로 가려다가 적발된 영상입니다. 예. 이 영상은 이제 2020년 1월 달에 호주 세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부터 호주로 들어가는 화물을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그 MDMA, 우리가 말할 땐 도리도리 뭐 이렇게 엑스타시라고 이렇게 불리는 마약인데 그 마약을 이제 1톤 상당을 검거한 그런 영상입니다. MDMA는 네덜란드에서 이제 한국을 거쳐서 호주로 밀반입됐고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축 자재 속에다가 국내에서 이제 은닉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하라 기자님, 지금 취재 중에 옥계항의 이제 보안 상태를 좀 가보셨잖아요. 보안 문제, 뭐 혹시 이것을 좀 어떻게 좀 바꿔야겠다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심각하다라든가 뭐 이런 거 느끼신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옥계항은 그 시멘트 회사의 사실상 전용항이라서 그렇죠. 그 드나드는 사람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면 부산항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는 많이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해양 관련된 고등학교나 대학생들이 뭐 거기 실습을 하러 간다거나 이렇게 평소에 잘 드나들지 않는 사람들도 미리 신청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사실상 옥계항은 그런 구조가 아니고 시멘트 회사 사람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옥계항을 통해서 마약을 뭐 밀수해서 유통한다던가 했을 때 그 적발될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안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옥계항을 통해서.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네. 것 같은데, 그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양양공항 지금 이제 전기 노선이 뜨지 않고 있긴 하지만 양양공항을 드나들면서 항공기를 통해서 마약을 들어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이나 김포 같은 뭐 제주나 예.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보안이 취약하다고 공항이요. 이용객으로서 느꼈고 아무래도 항만에 드나드는 것보다는 그냥 여행객이 자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지방 공항이 조금 더 약하지 않을까. 취약하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혹시 이 변호사님 우리나라 공항에서도 그런 쪽에 어떤 밀수가 가능한가요?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적발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진행한 사건들 보면 이게 한 번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아니고 여러 번 하다가 이제 검찰에서 이제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세관에서 그걸 인지를 하거나 이런 경우 이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몸에 좀 지니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이제 뭐 속옷 안에다가 이제 넣고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뭐 몇십 그램씩 이제 찹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나갈 때 여러 명이서 갔다가 이제 한 번에 들어오니까 이게 그 제가 진행했던 사건만 적발이 됐지 이전 사건들을 제가 기록을 보면서 쫙 보면 정말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항이니까 좀 보안이나 검색이 엄격하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왔다 갔다 허술합니까? 합니다. 예. 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만 가지고 와도 비싸게 유통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유혹이 많지 않을까 생각. 그러면 지금 이제 항만, 공항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다 취약하다. 물론 이제 지방이 더 취약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좀 더 엄격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왜냐면은 워낙 이 마약 사건,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게 예.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량을 가지고 들어와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측이 불가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실제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미리 사람을 보내서 한 명을 테스트하고 이게 검증이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적발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사람을 그냥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알바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500에서 1000만 원 한 번 갔다 오면 500에서 1000만 원 주고 호텔 다 끊어줄 테니까 편하게 갔다 와라. 이렇게 하고 그 루트가 뚫리면 그 방법 그대로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루트 뚫는 사람이 다음 루트 뚫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또 루트를 뚫고 또 그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출입국이 보이니까 또 그 다음 같이 간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루트를 뚫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생각보다 적발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승규 의원님,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들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마약 상황의 정도. 근데 아까도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이제 호주로 들어가다 적발된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호주 같은 나라 인구가 이제 2,600만 정도 됩니다. 예. 거의 정확하게 뭐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근데 호주에서 1년에 압수되는 마약이 코케인만 5.6톤이고 다른 마약을 다 합치면 33.7톤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엄청나네. 회계년도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년도에 이제 마약 압수량이 1.17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역대급으로 많다고 그러는데 압수량만 봐도 우리나라가 호주의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뭐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증가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진짜 뭐 10배, 20배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라든지 뭐 긴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하라 기자님, 지금 이제 마약 사건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럽니다. 그러면 식약처가 이제 하순에 마약의 농도를 측정해서 마약 사용량 추세를 알아보는 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 강원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식약처가 20년부터 23년까지 이제 4년 동안 하수 내에 있는 마약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실제 강원 지역 하수 처리장에서도 필로폰이 이제 검출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원주에서는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까지 검출이 됐고 일일 사용 추정량은 이제 필로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작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약간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약 사용량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했는데 이제 하수 처리장 내에 있는 성분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제조 과정에서 생긴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소변에서 생긴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용량인지 제조 과정에서 생긴 건지 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외 사례처럼 실제로 뭐 그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겠냐 하는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 하수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보통 버릴 데가 없어서 네. 개인, 그러니까 투약자들은 보통 이제 이거를 뭐 좀 불안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버리는 데가 이제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게 제일 편하고 아니면 이제 흘러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수치도 뭐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수치도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벌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적으라고 하면은 아마 좀 많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또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약 범죄가 암수 범죄라고 해서 통계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하수를 갖고 이제 뭐 조사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처음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연도별로 꾸준히 하다 보면 늘어난 추세가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는 있죠. 아, 그러니까 한 번 갖고 조사해 갖고 뭐 많이 알 수 있는 거는 제한돼 있고. 네. 앞으로 이제 강원도 내에서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유의미하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네,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은 들고요. 자, 이 기자님, 최근 도내에서도 마약 관련 사건들이 이제 여러 번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요. 강원도도 이제 마약의 위험 지역이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도 큰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취재를 하려면은 형사 재판장에 정기적으로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매년 그 마약 관련 재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판장 갈 때마다 거의 한 번 이상씩은 꼭 그 마약 관련 재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 매년 6월 그 마약 퇴치의 날에 대검찰청에서 이제 범죄 백서를 발표를 하는데 23년도에 강원 지역에 999명으로 이제 사상 최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의 그 인원은 이제 올해 이제 다음 6월 달에 나올 건데 이게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검거된 마약 사범수로 따졌을 때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명당 서울이 66.8인데 강원도가 65.3이에요. 엄청 높네요. 네, 그리고 3위가 부산인데 59.5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위인 서울이랑 1.5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라서 꽤 엄청 많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찾아본 건데 좀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네. 그랬던 게 강원도의 마약 사범 10명 중에 4명이 60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물론 이제 20대, 30대, 10대, 20대 청소년의 그 사범 수도 계속 늘고 있긴 한데 네. 전체 그 마약 사범이 10명이면 그 중에 4명이 60대라는 사실도 아. 조금 의아했습니다. 물론 이제 강원도의 그 인구 지금 분포를 봤을 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령화 지역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변호사님, 지금 최근 이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이제 마약 범죄 사례에서 저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 유형이나 그러니까 단순 마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위로 이제 이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강원도 사례처럼 뭐 60대라든가 아니면 특정 연령대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다든가 또 아니면 이제 요즘 뭐 새로운 또 마약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좀 국제 마약 카르텔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좀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마약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유통하는 마약 금액 자체가 다른 뭐 동남아나 중국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한 2-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도 많지 금액도 비싸지.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약 카르텔들이 어떻게든 이제 한국에다가 유통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카르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뭐 광고도 텔레그램으로 돌리는데 뭐 실질적으로 총책들은 다 외국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바생들로 구성된 이 조직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시스템을 갖춰놓은 다음에 뭐 SNS나 이런 걸로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말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뭐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제가 뭐 마약 관련해가지고 교육 가서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제가 지금 마약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과거 같은 경우 제가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령이나 이런 게 좀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뭐 그거를 하는 직종이나 아니면 직군이나 이런 분들이 좀 특정돼 있다고 하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령대도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미성년자들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인천에서 진행됐던 사건도 보면은
미성년자들이 좀 관련돼 있고 아마 뉴스에도 아마 보셨을 건데 인천에서는 실제 총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들이 성인들 알바생들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유통을 했습니다. 마약 자체는. 예, 그래서 뭐 연령도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신종 마약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마약들이 유통되고 있어서 좀 그런 연령이나 마약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사방에서 이제 마약들이 들어오고 가격이 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자, 두 분께도 좀 궁금한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UNODC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권고하는 거는 이제 수요 억제도 중요하지만은 공급 차단에 힘을 좀 실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건 물론 이제 수사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긴 한데 제가 지금 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이게 이제 코카인 생산량입니다. 이 UNODC에서 매년 발간하는 그 마약 리포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면은 2014년도에 그 코카인 생산량이 860 몇 킬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근데 2022년도에는 지금 2,700 몇십 톤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800 몇 톤에서 이제 2,700톤으로 3배 이상 늘었죠. 예. 그건 이제 생산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급이 또 어딘가에 공급을 해야지 이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하고 호주라든지 유럽 이쪽은 시장이 포함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더 이상 그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프리카나 뭐 인도, 서남아시아 이런 쪽은 뭐 인구는 있는데 경제력이 이제 제한되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동북아시아가 다 그렇지만은 예. 인구도 있고 네. 경제력도 받쳐줍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져가면은 뭐 시장을 이제 블루오션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한 공급 때문에 수요가 만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자, 이 변호사님, 지금 마약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제 치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처벌도 당연히 중요한데 치료 중심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마약 사건들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치료 근본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 재범을 하는 경우에 혼자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던가 아니면 뭐 기존의 재범을 저질렀던 사람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새로운 범죄나 새롭게 범죄가 뻗어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근본적인 이제 대책이 필요한데 그 근본적인 대책이 말 그대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중독에 대해서는 치료가 목적이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지 이제 중독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변호사님, 그럼 하나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약 범죄가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이것이 이제 계속 마약에 적응하게 되는 사례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마약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좀 그러니까 경각심이죠. 경각심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 뭐 드라마나 뭐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 뭐 마약 범죄를 되게 뭐 중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인싸들이 마약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마약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다음에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클럽을 위주로 마약이 유통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예, 꽤 많고 그리고 클럽에서 이제 좀 인싸, 그러니까 마약을 아무래도 유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좀 추대해주고 우대해주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인식들이 좀 전국적으로 퍼지고 그런 인식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퍼져 나가다 보니까 좀 손쉽게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게 뭐 범죄긴 하지만 뭐 그냥 한 번 일탈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들을 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경각심이 낮아진 상태에서 마약 범죄를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변론을 할 때 보면은 뭐 호기심에 아니면 친구의 권유를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호기심에 이렇게 진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약 사건이 하도 뉴스에 나오니까 검색해 보다가 이게 생각보다 손쉽게 구해지니까 진짜 호기심에 그러면 대마를 하면 기분이 어떨까?
약간 이러면서 이제 접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구하기가 어렵다면은 이게 사범으로 나가기가 어려운데 구하기가 또 너무 쉽다 보니까 보통 요즘에 텔레그램이랑 이제 비트코인으로 조합을 한다고 제가 뭐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텔레그램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하고 비트코인으로 이체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갑 주소로 보내주면은 손쉽게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가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아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마약을 좀 근절하고 이게 사회 해악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좀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각심을 더 주고 그 마약은 잘못됐다는 인식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학생들은 그렇다 쳐도 성인들은 이제 교육받을 곳이 없는데 그래도 성인들을 대상으로라도 이제 뭐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면 뭐 기업에서 뭐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교육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승규 의원님, 강원 지역의 항만, 공항, 마약 밀수 경로로 이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있을까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이나 또 이런 여행자라든지 그럼 강원도에 지금 양양공항이 지금 전기선이 뜨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건 여기서는 그러면 뭐 우범 선박에 대한 어떤 선별. 근데 옥계항 같은 경우도 지금 펜스가 다 쳐져 있고 출입이 통제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도는 좀 양호한 거죠. 그나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안 돼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ISPS 코드라고 그러는데 부두, 항만 이런 선박 이런 데 출입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이제 뭐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항만이 있고 또 선박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항에서 선박이 출발을 했는데 그 항이 ISPS 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항이다. 그다음에 어떤 선박이 또 그 지역에서 출발했는데 그나마 이 배가 이제 ISPS 코드를 부여받은 그런 이제 선박이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것도 아니면은 이번 선박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은 그게 두 가지가 다 이제 그 결여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세관이든 해경이든 이런 데서 다 합동으로 그 선박이 입항할 때 들어올 때 이제 서치를 한번 올라가줘야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저렇게 세관하고 뭐 경찰이나 해경이 합동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게 메시지를 보내줘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님, 이번 사건을 취재하시면서 우리 지역에서의 마약에 대한 인식, 경각심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권보다는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뭐 꼭 마약 범죄뿐만 아니라 여기 인구가 적다 보니까 지역 사회가 좁아서 생기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재범률이 거의 3명 중에 1명은 다시 재범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치료나 아니면 재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좁은 지역 사회에서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나 재활 측면에서 많이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좀 그게 어렵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지금 10만 명당 그 사범 수도 많고 하니까 강원도 자체적으로 좀 재활이나 치료 중심의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그러나 범죄는 오히려 그 틈을 타고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심이 우리 지역을 마약의 사각지대로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옥계항 마약 밀을 반입 사건이 준 경고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페루에서 이제 파나마로 갈 때 그때 이제 코카인이 적재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 코카인이 일본을 지날 때 2번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해상 쪽에서 1번 정도 하역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진항에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옥계항을 다시 오게 됐습니다. 4월 5일 날 옥계항을 출항하면 그 마지막 항선지가 페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코카인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옥계항을 출항한 이후에도 코카인 하역 계획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선하고 있는 2명은 이제 구속이 되었고 나머지 4명은 지금 해외 출국 상태라 가지고 지금 해외 수사기관하고 공조를 해가 공조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형사생활반 지금 한 거의 20년 돼 가는데 처음입니다. 이렇게 물량이 큰 것도 처음이고 제 경험상으로도 처음입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고 이 경우는 같이 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4월 1일 날 첩보를 받아가지고 세 건하고 같이 이제 합동 수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4월 1일 날은 이 옥계항 바로 해상에 표류지가 있습니다. 4월 2일 날 입항을 하는데 밖에서 기다리는 해상 표류지에서 이제 선박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때 혹시나 또 불상의 어선이 접근해가지고 이 마약을 하여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군부대에 저희가 23 경비예단에 이제 감시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23 경비예단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셔가지고 물샐 틈 없이 저희하고 공조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 부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비단 이 경우만 있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첩보가 왔으니까 다행이지 첩보가 없다 하면 과연 이게 뭐 저희 나라도 뭐 수 없는 외국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건데 과연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에 과연 마약이 안전한 장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만큼 걱정이 되고 있고 강원도도 좀 많이 그렇죠.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명 해변이나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곳에 보면 그런 신고가 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청정해역 이런 지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 인부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뭐 이쪽에서 각자 그 약하는 종류도 또 다 틀리고 그리고 이제 뭐 태국 같은 경우는 야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엑스터시 뭐 케타민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뭐 히로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대막 그 마약이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카인입니다. 코카인은 최근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소비가 없었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좀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이게 남미 쪽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장벽이 이제 유입하는 장벽을 강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지금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지 않나. 마약은 시작하면 끝입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비단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 지인들이 더 큰 슬픔과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유혹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 근거해서 그 죄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